이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렇죠. 근데 제가 이렇게 뭐 지금 상황 잘 사실은 팔로우업을 완전히 못하고 그다음에 저는 이제 아시다시피 그냥 기자지 이렇게 뭐 전문가도 아니어서 뭐 그냥저냥 늘 그렇듯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무슨 일이 벌어졌는데 이거 대충 다 아실 것 같아요. 2월 28일에 이스라엘과 미국이 저는 이런 작전 이름을 들으면 굉장히 일단 기분부터 나빠지고 네. 봅니다. 예. 뭐 예를 들면 뭐 사막의 폭풍 이런 거는 그래도 그것까지만 해도 그냥 지들끼리 낭만 찾고 있네 이러면서 괜찮은데 뭐 오퍼레이션 에픽 퓨리에 퓨리가 빠졌네요. 오자가 났습니다. 아무튼 뭐 자기네들의 분노에다가 뭐 에픽 막 이런 말 붙이고 뭐 포효하는 사절 일어나면 굉장히 아무튼 기분이 나쁜데 그래서 이런 작전이 처음에 시작된 거는 이런 거를 참수 작전이라고 하죠. 이제 지도부를 제거하는 일종의 암살 공격 작전입니다. 이제 그걸 참수 작전이라고 하고 이제 그거를 트럼프가 이제 베네수엘라에서 이제 근데 그거는 뭐 이제 전쟁 수준의 이런 건 아니었으니까 이제 그리고 그다음에 대대적으로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참수 작전이었는데 그다음에 공격의 범위를 굉장히 넓혔죠.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이제 5만 군데를 다 공격을 해서 일단 미국 입장에서는 그 이란의 최고 지도자라고 하는 아야툴라 알리 하메네이를 이제 살해를 했죠. 근데 제가 이란의 정치 구조라든가 이란의 시정 체제는 예전에 한번 네트워크 아래에서 했기 때문에 일단은 죄송합니다만 오늘은 다 생략을 하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제 했고 그 다음에 근데 이게 이 미나브라는 학교의 초등학교를 오폭을 해서 167명인가 뭐 몇 명이 이제 사망을 했는데 이게 항상 우리가 전쟁을 볼 때, 예를 들면 러시아 같은 경우 노골적으로 그냥 우크라이나의 민간인들을 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반인도 범죄예요. 이스라엘 가자 지구에서 노골적으로 민간인들을 굶겨 죽이고 태워 죽이고 학살을 합니다. 다 반인도 범죄입니다. 근데 사실 베트남전 이후에는 미국은 그렇게는 하지 않았었어요. 우리가 아무리 미국을 욕해도 이렇게 민간인이 물론 이 학교는 오폭입니다. 이거는 오폭이지만 어쨌든 오폭 같은 거는 있었어도 아프간에서라든가 이라크에서라든가 뭐 이렇게 미국이 민간인들을 베트남전 때 그 악몽도 있고 비난도 많이 받았고 그래서 민간인들을 그렇게 민간인 거주 지형을 집중적으로 폭격하고 이러진 않았습니다, 미국이. 그런데 지금의 트럼프는 그 정도의 룰조차 없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금 들고, 그러면 이게 이 오폭을 한 다음에 보통 이런 일이 생기면 미국이 알아보겠다, 조사하겠다. 그러나 나중에 알고 보니 처벌은 뭐 많이 되지 않았다. 보통 이런 스토리로도 흘러갔는데 어젠가 그저께 보니까 트럼프는 안 했다라고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거는 너무 다른 얘기예요. 국제사회가 만들어 온 규범을 인정하지 않는, 지키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다 지키지 않고 안 지키는 사람이 있더라도 예를 들면 법과 똑같은 겁니다. 국제사회의 규범은 힘이 없다라고 하지만 예를 들면 살인자는 늘 있고 범죄자는 늘 있어도 우리 사회에는 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법을 어기는 사람이 있는 것과 법 따위는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문제죠. 그래서 트럼프가 하는 짓은 지금에서 야, 저거를 우리가 안 했다라고 보통 그러면 조사해 보겠다가 나와야 되는데 근데 그런 부분들 굉장히 근데 이제는 충격받는 것도 참 이게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 그리고 사실 이게 이번 전쟁에 대해서는 저도 전쟁이라고 불러야 할까 말까를 처음에는 고민을 했었어요. 참수작전 수준일 때는 전쟁이라는 말이 굉장히 애매모호한 용어이고 우리 모두가 다 알지만 어떻게 어떤 것을 전쟁으로 규정해야 되느냐 혹은 그 전쟁을 뭐라고 부르느냐 그 상황을 이런 것 자체도 정치적인 프레임이 작동하는 거라서
조심스러운 지금은 전쟁이라고 부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근데 지금 보면은 오히려 진지한 중동 전문가분들을 굉장히 말을 좀 아끼세요. 이게 제가 보기에는 첫째는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진짜 너무 답답하고 그런 마음들이 있을 거고 지치고 이런 게 있을 거고 두 번째는 진짜 예측 불가인 게 원래 사실 모든 전쟁은 예측 불가입니다. 아프가니스탄 그 공격할 때만 해도 20년 뒤에 미국이 도망치듯 나올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다시 탈레반이 20년 만에 집권할 줄 누가 알았으며. 근데 이게 예측 가능한 것들이 은 굉장히 장기적으로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10년 뒤, 뭐 20년 뒤. 그러니까 이란이 미국의 마음대로 결국 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건 우리가 예측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왜냐하면 남의 나라를 그렇게 마음대로 못해요. 세상 어떤 나라도.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일반론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게 있고, 하지만 지금 구체적으로 이게 어떻게 될 거냐는 상황은 모든 게 되게 유동적이고 서로 간에 얽혀 있기 때문에 알 수 없다라는 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특히나 트럼프라는 그 미국의 정치 지도자의 속성상 더 예측 불가인 것도 있고, 지금 그래서 예측하기 굉장히 어려운. 근데 원래 사실 이란 전쟁 아니어도 국제 이슈에서 국내 이슈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한 치 앞을 못 내다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어떻게 될지는 모든 것이 사람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뭐 좀 결정되어 있는 것들 들면 군사력이라든가 이런 걸 안다고 해도 인간의 의지가 작동하는 부분이 저는 늘 느끼는 게 생각보다 너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참 알 수 없다. 근데 푸틴이 우크라이나가 저렇게 저항할 줄 알았으면 전쟁 그렇게 했겠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굉장히 해석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고, 그런데 그것도 우크라이나가 저항을 안 할 수도 있었죠. 그만큼. 하지만 그렇게 한국의 일부에서 욕하는 젤렌스키라는 사람, 결국은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지만 뛰어난 전시 지도자였던 거예요. 저항을 끌고 들어오면 사람들을 설득하는 인 같은 거. 근데 그래서 잘 된 거냐? 또 그렇게 단언할 수도 없지만 너무 여러 가지가 얽혀 있어서 말하기는 힘듭니다. 근데 이번에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사실은 이제 미국이 전쟁을 그렇게 때릴 거라고 상상도 못했다라는 게 있지만 그 결정하는 과정에는 뭐 이스라엘이 영향을 많이 미쳤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또 하나 영향을 많이 미쳤던 요인은 저거겠죠. 이란 정권의 포갑적인 성격. 그래서 미국이 이란인들을 생각해서 전쟁을 해줬다라는 게 아니라 이란 정권이 어, 79년에 이란 이슬람 혁명으로 공화국이 생겨났지만 그 다음에 너무 막 나갔습니다. 진짜 나쁜 정권이 되어버렸어요. 자국민을 10,000명 이상 학살하는 정권. 그래서 이렇게 자국민을 학살하는 정권을 놔둘 수는 없죠. 그래서 여기서 오늘 이거는 제가 그때 이거 여기저기 하느라고 정리한 거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진행 상황이라든가 어느 정도 이 전쟁을 보는 시각 같은 거는 제가 공유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그 이란의 정권이 굉장히 지금 취약해져 있는 상황이다. 사실 경제적으로도 너무나 취약해져 있고 그 그렇게 많은 제재를 했어도 이란이 여태까지 무너지지 않았었는데 나라도 워낙 크고 그랬는데 작년 말인가 그 외교부 분이 이란 갔다 오신 분이 그러더라고요. 놔둬도 그냥 이건 사실 이건 놔둬도 무너지겠다. 물 때문에. 그 가뭄이 너무 많이 들어서 이란은 원래 고원지대예요. 열사의 사막 이런 데가 아니라 고원지대고 사막지대도 있고 근데 가뭄이 너무 심해서 거의 뭐 이제 전력 생산 안 되고 이제 거의 뭐 그런 특히 이제 먹을 거 문제가 생기는 수준이었다. 이제 그래서 취약해져 있고 그런 상황에서 정권이 정당성이 없어도 너무 없어졌어요. 그게 이슬람 혁명 이후에 음, 여러 가지 억압적인 면이 있었지만 그래도 세속국가 체제가 돌아간 면도 있었어요. 일단 선거로 대통령이 바뀌고 그다음에
조금 온건파 대통령이 집권했을 때, 온건파가 사실 더 많이 집권했습니다. 기간만 놓고 보면은. 그럴 때는 또 뭐, 그 조금씩 이제 완화도 해주고, 그 이란은 전쟁 국가가 아니었잖아요. 한국에서는 이란을 굉장히 좀 뭔가 고립된 나라로 보지만, 사실 2015년 이전 그 정도도 아니었고, 한국과 거래도 많이 했고, 그랬는데, 이게 2009년에 부정선거 의혹이 불거져서 시민들이 시위에 나섰을 때 한 번 유혈 진압을 했습니다. 그때는 뭐 학살이다 할 정도로 그냥 숫자는 까먹었는데 아무튼 그 정도 규모는 아니었지만 많은 이들이 죽었고 그때는 이제 그 시위를 이제 그렇게 됐었고 근데 그 다음에 또 온건파 정권이 들어서서 미국하고 그다음에 그 국제사회랑 핵합의를 하고 나서 조금 풀리는 것 같았는데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트럼프가 뒤집은 게 문제였죠. 그때 트럼프가 뒤집은 거, 그것도 이스라엘이 속닥질해서 많이 그랬을 텐데, 트럼프는 그때는 사실은 트럼프는 저는 이스라엘을 대단히 생각해주는 사람이라고 보이지 않아요. 그냥 그때는 아마도 오바마 거는 다 싫다, 그것 때문에 그랬던 측면이 많았을 것 같고. 근데 아무튼 그 다음에 또 이 강경파, 그래서 개혁파 정권이 힘을 못 쓰게 만들었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강경파 정권 들어섰을 때는 이제 시위를 유혈 진압하고, 그리고 특히 그게 이제 히잡 시위라고 불렸던 그 히잡 제대로 안 썼다는 이유로 잡혀가서 죽은 이제 그 여학생. 한국 네트워크 아기에서도 이란 유학생을 불러서 그 강의를 직접 들은 예, 적이 예, 있어요. 진짜. 그런 게 예, 있어요. 예, 예. 그때 히잡 안 쓴다고 눈을 공포탄으로 쐈다는 거예요. 아이고. 여자애들을. 그러니 이거 어떻게 다 실명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언제 작년 그게 때쯤 2023년에 그런 일이 있었고, 근데 그 다음에 사실은 저도 안 가봤어요, 이랑. 근데 그 다음에 사실 그 보수 강경파가 이걸 그렇게 더 이상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됐대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최근 상황은 히잡 거의 막 다 안 쓰고 안 쓰려면 안 쓰고 시골에 보수적인 데 아니면은 그다음에 결국 최후의 발악을 한 다음에 신정해서 히잡 갖고는 더 이상 그렇게 못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많이 자유화돼서 히잡 안 쓰고들 많이 다니고 이제 그렇게 됐었다고 해요. 한 상황이었는데 그 다음엔 이제 경제난이 심해지면서 시위를 하는 거. 이 경제를 뭐 3, 40% 정도를 그 문제, 그 혁명 수비대라는 데서 다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예전에 개혁파가 힘을 더 많이 받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개혁파가, 온건파가 집권해서 무언가 좀 제재가 풀리면 그것의 과실은 다 이 시민 혁명 수비대도 가져가고 그 다음에는 그 또 다른 종류의 리버럴이라고 하는 기득권 엘리트들이 많이 가져가고 이런 면이 있었다고들 해요. 근데 암튼 그 경제난 속에서 그러니까 작년 말부터 올해 이제 주로 올해 이제 시위가 벌어졌을 때 유혈 진압을 해서 그게 사망자가 몇 명이냐 이제 해외에 나가 있는 반정부 언론 이런 데서는 뭐 3만 몇천 명이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는 이 뭐 한 근데 최소 1만 명은 되는 것 같아요. 사진들이 많이 공개가 됐으니까. 근데 어쨌건 학살했습니다. 그래서 이란 신정이 가장 약해져 있는 상태. 더 이상 정당성이 없죠. 그쯤 되면은 자기네 나라 국민을 그렇게 그 학살하는 정권은 그거는 전혀 정당성이 없는 정권이고 그래서 트럼프는 지금이 이란 아예 그 전에는 요구하던 게 세 가지였어요. 뭐 외국이 협상한다면서 요구하는데 핵 개발하지 마라. 그다음에 거의 이어져 있는 거죠. 두 번째는 탄도미사일 사거리 제한도를 탄도미사일 개발을 제한해라. 라는 거하고 세 번째가 그 미국이 프록시라고 하는 이란의 대리인이라고 하는 중동의 무장 세력들 지원하지 마라라는 이런 거였어요. 그랬는데 이번에는 전쟁 일으키면서 이란의 정권 교체라고 이제 트럼프가 노골적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란이 보니까 지금 흔들리고 있고 이거는 지금 딱 때리면 쟤네가 무너질 것 같다라고 트럼프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다음에 뭐 이스라엘이 걔네 어디 모여 있는지 우리가 알아라고 뭐 해줬다는 이런 건데
뭐 이스라엘의 그거 정보 그거는 뭐 좀 대세를 결정짓는 요인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결국 트럼프가 결정한 데에는 이란을 지금 무너뜨릴 수 있을 있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다시 우리 또 잠시 그렇게 학살 정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 요거는 제가 워낙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주제여서 잠깐 말씀드리면 이렇게 주권 국가를 다른 나라가 마음대로 학살을 저질렀다 그래서 개입하면 되겠느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갈래가 있어요. 좌파도 있고 우파도 있습니다. 절대로 개입해서 안 된다라는 우파가 있고, 그 다음에는 무조건 미국 개입에만 반대하는 좌파가 있습니다. 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거는 옹호하면서 미국의 개입은 안 된다. 근데 이거는 이미 국제적으로는 합의가 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국민을 학살하는 접근에 대해서는 어떤 주권도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보편적인 권리, 생존의 권리를 넘어서는 주권이라는 건 없다. 주권을 왜 지켜줘야 되느냐? 자기네 나라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는 가장 큰 도구가 주권이기 때문인 건데. 근데 그래서 그거는 오래전부터 그런 논의가 있다가 그게 어느 정도 이제 문서화된 형태로 유엔 헌장이나 국제법은 아니지만 정리가 된 게 그 R2P라고 하는 국민을 보호할 그 책임이라는 보호 책임이라고 해요. Responsibility to Protect라고 해서 뭐가? 프로텍트. 아, 그래서 R2P라는 거에 2005년인가 그땐가에 어느 정도 이제 문서로 그 유엔에서 문서로들 많이 대부분의 국가들이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서는 국제 인도주의 법 혹은 전쟁법이라고 부르는 제네바 협약이라든가 통칭되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문서는 아니지만 국제사회가 어느 정도 합의를 한 거기 때문에 자국민을 학살하는 정권에 대해서는 군사 개입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민을 보호할 책임은 기본적으로 국가에 있는 건데 그 국가가 보호를 못하거나 예를 들면 소말리아라든가 뭐 예멘이라든가 국가가 보호를 못하거나 아니면 대부분의 경우는 저거죠. 그 국가가 학살하는 경우가 문제가 많이 되죠. 이럴 경우에는 국제사회가 나서서 군사 개입으로라도 그 나라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다라고 무력 개입을 할 수 있다고 이제 그거는 국제사회가 어느 정도 합의가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까다로운 요건들이 당연히 있죠. 왜냐면 그러면 첫째는 저겁니다. 임박한 학살의 위협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 그러면 저 나라가 저 정권이 자국민들을 저거 학살하고도 남을 놈들이야 갖고는 안 되죠. 아주 임박한 학살 위협이 있다 할 때 국제사회가 긴급하게 나설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됐던 게 예전에 리비아 내전에 대한 개입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때는 이제 뭐 카다피 정권이 그 동부 반정부 지역의 한 도시를 가리켜서 뭐 벽장 안에 숨겨둔 갓난아기까지 다 죽이겠다라고 하는 상황이었고 그러면서는 이라는 임박한 학살의 위협이 있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정부가 실제로 학살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근데 다만 시위가 지금 소강 국면이었으니까 임박한 학살의 위협이 있는 건 아니지 않느냐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건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개입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여기서 저 정부는 그럴 놈들이야. 저 정부가 학살을 하려고 해. 이거를 누가 판단하느냐. 이거를 또 우리 편 남의 편 나눠가지고 우리 편이 하는 건 저 독재자는 그 미국의 유명한 말 있잖아요. 저 개새끼는 그래도 우리 개새끼다라는 저 개자식은 우리 개자식이다라는 그 말. 그러니까 독재 정권도 봐줘야 된다라는 미국의 논리 같은 것들도 있었고 뭐 그러면 다들 누가 판단할 거냐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거기서 그래도 국제사회가 만들어 온 룰이 그게 바로 유엔 안보리입니다. 유엔 안보리에서는 최소한 그게 합의가 돼야 된다. 그런데 유엔 안보리에서 또 합의가 또 잘 안 되죠. 러시아나 중국 같은 나라들이 있고 미국도 제멋대로고 그래서 서로 간에 그래서 안 되지만
어쨌든 그게 합의가 그래도 됐던 것이 리비아 내전 때였습니다. 그때 러시아 대통령이 푸틴이 아니었거든요.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리비아는 그때 리비아의 카다피에 반대하는 시민들과 이쪽에서 나와가지고 유엔에 호소했어요. 우리 다 죽는다. 살려달라. 공습을 해달라라고 했었어요. 네, 그러면 이렇게 합의가 돼서 저건 안 되겠다. 모두가 개입을 해야 된다라고 했다라고 해도 그 다음에 또 다른 중요한 요건이 있습니다. 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첫째, 둘째, 셋째는 어디 책 같은 데도 많이 나오지만 그냥 저도 그냥 제가 그냥 세 번째 거는 저의 생각도 많이 근데 많이 나오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뭐냐면 이 작전이 성공적이어야 됩니다. 이 작전의 목적은 사람들이 많이 죽는 거를 막는 거죠. 그렇지. 막아야 되는데 이 작전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된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됐던 케이스 중에 하나가 옛 유고 연방 내전입니다. 보스니아 내전 이때는 사라예보라는 도시를 그래서 근데 사실 그때도 일부에서는 특히 유럽의 좌파들이 그때 많이 신망을 잃었었어요. 뭐 유럽의 뭐 신좌파라고 불렸던 그 뉴랩 리뷰 이런 거 만들고 했던 사람들이 주권이 중요하지 공습하면 안 돼. 이건 미국과 나토의 음모야라고 주장했다가 근데 이게 선후 관계가 완전 잘못됐던 거였거든요. 미국과 나토는 전혀 개입할 생각이 없었어요. 그 유고연방 거기 뭐 떼어먹을 게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걸 보면서 결국은 이제 시민들의 반발이 너무 일어나니까 유럽 내에서 근데 공습을 했는데 그래서 뒤늦게 그다음에 그때 나토는 기능을 못했어요. 냉전 끝나고 얼마 안 돼갖고 나토 우리 없애야 되는 거 하냐 하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못했는데 그래서 결국은 클린턴 때 클린턴 나름으로 용단을 내려서 폭격을 했는데 원치 않았지만 폭격을 했는데 근데 문제는 사라예보는 작은 도시입니다. 아주 유서 깊은 도시고 골목길에서 총격전이 벌어지는데 그걸 하나하나를 학살자들과 피해자들을 어떻게 구분을 해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막는 데 실패했습니다. 나중에 결국은 세르비아계가 그것 때문에 더 학살했다. 근데 그건 알 수 없어요. 공습을 했기 때문에 더 학살했다라고까지 단언할 수는 없는데 아무튼 그런 경우에는 굉장히 큰 위험 부담이 따르는 반면에 리비아 내전 같은 경우는 성공적일 수 있었던 게 공습을 하는데 정보군이 있는 지역과 카다피 무아마르 카다피 독재자가 장악하고 있던 지역과 반대로 카다피가 위협하고 있는 반정부 세력이 잡은 지역이 갈려 있었어요. 질에서 나뉘어 있었어요. 딱 서부와 동부로 나뉘어 있었고 그다음에 거기는 인구 밀도가 대단히 높지 않은 나라이고 그 다음에는 그 정부군에 속해 있던 군부의 장성들도 이쪽으로 넘어와서 반정부군을 지휘하면서 당연히 군사 정보 이런 것들 나토와 그다음에 거기 군사 기지를 타격하면 되는 거니까 정부군에 민병대가 싸우는 상황은 아니니까 이런 요건들이 맞아 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리비아가 혼란을 겪고 있다면서 그때 나토가 공습한 게 잘못됐다라고 주장하는 건 어불성설이에요. 그랬으면 학살당했고 카다피가 계속 집권했을 테니까. 그 다음에 혼란은 그거는 리비아인들의 몫인 거죠. 그들이 스스로가 결정할 몫인 거고 그들이 지금 나라가 반으로 쪼개져 있는데 어쩌지 다 굴러간다 그러더라고요. 또 한 나라로서. 그게 참 신기한데 아무튼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요건들이 있습니다. 남의 나라에 함부로 무력을 행사하면서 인도주의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 근데 트럼프 같은 경우 처음에는 트럼프는 근데 인도주의 신용도 안 해요. 신용도 안 하는데 처음에는 어쨌든 이란인들이여 일어서라. 이것은 레짐 체인지 전쟁이다. 레짐 체인지, 그 즉 체제를 바꾸는. 근데 여기서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레짐이라는 걸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 정권이 바뀌면 레짐 체인지냐. 아니면 신정공화국 전체를 무너뜨리는 게 여기서 체제를 레짐 체인지냐. 이건 네. 근데 아무튼 그래서 레짐 체인지 전쟁이다. 이건 레짐 체인지가 목적이다라고 트럼프가 명시해놓고 그래놓고 나서 레짐 체인지는 이란인들이 나서서 해라라고 얘기를 했죠. 네. 지금 그런 상황이고.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지금 이 전쟁에 이제 실제 예측 불가능성, 트럼프라는 성격과 맞물리면서
그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가 그 이란의 문제하고 이란의 그 국제법상 어떻게 되나라 말씀드렸고, 이번 전쟁의 특징이 이란이 걸프를 공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보통 제가 지금 무성의하게 지도도 첨부를 안 했는데, 걸프라는 거는 보통 이제 옛날에는 페르시아만이라고 했었어요. 지금도 일부에서는 페르시아만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또 동해처럼 이 아랍 국가들이 굉장히 싫어하게, 아랍 국가들은 아라비아해라고 하죠. 그래서 특이하게도 이 지형적인 거는 페르시아만이라고 하고, 요 바다는 아라비아해라고 부르는 일이 생기는데, 아랍 국가들이 싫어해서 그냥 다 걸프라고 합니다. 사실 말이 안 되죠. 걸프는 그냥 만이라는 건데 그냥 걸프라고 하고, 네, 그래서 그 걸프에, 근데 이게 걸프 국가들까지 타격을 하는 거, 결국은 저거죠. 거기 미군 기지들이 있고, 그리고 미국의 동맹국들한테 메시지를 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세계 경제를 교란시키려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아마 이번에 이 전쟁에 피해자가 지금 너무 많아서 누가 최대 패자인지 모르겠는데, 이스라엘이 이기는 것 같지만 이스라엘 지금 완전 마비거든요. 미치광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네타냐후 미친 사람 하나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는 지금 이스라엘의 승리냐? 전혀 아니죠. 이스라엘의 승리는 이스라엘의 안보겠죠. 이스라엘 지금 세계에서 가장 불안한 나라잖아요. 이렇게 지금 가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은 거의 뭐 이제 텔아비브까지 폭격하고 해가지고 이스라엘은 지금 거의 가자 전쟁 이후에 저러면서 가장 불안한 나라가 됐는데, 거기도 그렇지만 거기는 지네가 일으킨 전쟁이니까 다윗도산 침해 있지만 두바이 같은데 엄청난 피해죠. 그다음에 한국 같은 나라들. 주가 오르다가 폭락하고. 그다음에 주가는 뭐 언제 뭐 주가 뭐 금방 다시 오르겠지만 우리 그 기름값에다가, 예, 그리고 이 근데 저는 그 석유가스도 우리가 그거 비중을 조절하려는 노력을 너무 덜했다라는 생각도 있어요. 그 석유화학 산업을 그동안 박정희 정권 때 했던 거를 우리가 구조조정 안 시키고 계속 끌고 가면 그 선생님이 더 잘하실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아무튼 그런데 두바이 같은 데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지금 이란이 사실 사이가 안 좋았던 이 아랍국들하고 한 몇 년에 걸쳐서 오랫동안 좋아지긴 힘들어도 그래도 싸우진 말자라고 그래도 조금씩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몇 년 전에 2021년이 22년이었나요? 그때 저기 중국이 사우디와 이란의 장관급은 아니고 그 밑에 급 불러다가 이렇게 손잡으려고 서명을 하고 했었죠. 그때 중국은 왕위 외교부장 장관이 이제 한 거고, 이게 그 윗급까지 사실 못 올라간 거예요. 정상들끼리. 그래서 톤 다운, 이게 좀 급을 낮추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됐는데, 어쨌건 그때 중국이 나서서 이렇게 했는데, 그때도 중국이 중동에 안보를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이 없기 때문에 형식상의 저거긴 하지만 어쨌든 그래도 중국 입장에서 외교적으로 승리라면 승리였고, 근데 사우디랑 그래서 이란도 조금 그때는 이제 너무 그렇게 이제는 안 되지 않느냐, 각자 도생을 하기 위한 방편이었던 거예요, 그게. 예를 들면 하나는 반미만 하고 하나는 친미만 하다가 이제 그게 안 된다라는 거를 이미 한 오바마 때부터 늘 느꼈거든요. 사우디도. 그러니까 미국의 관심은 중국밖에 없는 것 같고, 피벗 투 아시아 하면서 미국이 더 이상 안보를 제공하지 않을 것 같은데 미국만 믿고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 이합집산하는 와중에 그렇게 됐었는데, 지금 이란은 이 걸프하고 그렇게 공들여서 조금씩 관계를 개선해 놨던 거를 다 무위로 돌릴 수 있는 위험을 지금 이란은 자초하고 있는데, 그렇더라도 지금 일단은 때리는 게 더 자기한테 유리하겠다라는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과연 이란의 생각이 맞을지는 모르겠어요. 그거는. 모르는데, 근데 뭐 저는 그렇다고 해서 걸프 국가들이 역시 이란과는 안 되겠어, 앞으로 영원히 적이야, 이러지도 않을 것 같은데, 상황이라는 게 유동적이니까. 아무튼 이제 걸프 국가들, 특히 UAE, 아랍에미리트 연합,
아랍에미리트 연합은 보통 UAE라고 안 부르고 그냥 아부다비, 두바이 이렇게 부르는 그 나라의 특성이 있어서 뭐 그거는 또 다른 얘기니까 그냥 아부다비, 두바이는 사실 별개의 나라거든요. 근데 아부다비, 두바이, 뭐 카타르 이런 데들은 정말 속이 터질 거예요. 진짜 얼마나 열받겠어요. 거기는 전쟁도 없고 분란도 없고 그냥 계속해서 승승장구 엄청나게 발전하고 그다음에 재생에너지 이쪽으로도 엄청나게 가고 첨단산업 가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거기가 금융, 관광, 그다음에 모든 물류 이런 거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모양을 만들어 버리면은 그러니까 무슨 사실 우리가 중동의 분란 이럴 때 여기 완전히 우리 따로 생각하잖아요. 우리 다 두바이 가서 비행기 갈아타요. 진짜 속상할 겁니다. 이 나라들은. 근데 어쨌든 이 나라들은 그리고 이 나라들이 미군 기지가 있는 게 기본적으로 이 나라들의 군사력이 없어요. 국방 능력이. 국민이 없는데 아랍에미리트는 국민이 전체 거주자 중에 자국민이 지금 11%밖에 안 되는데 카타르가 한 20에서 30 정도 되고 사우디가 그래도 좀 많아서 사우디도 예전에 뭐 70%씩 엄청나게 줄어들었을 거예요. 국민이 없습니다. 그 원래 인구가 적은 데예요. 원래 인구가 없던 곳에 국가가 세워진 다음에 경제가 잘 나가고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일하는 거지 자국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어떻게 보면은 카타르도 군사 기지가 그 알루데이드라고 엄청나게 큰 미군 기지가 있는데 거기가 미군이 먼저 원해서 들어간 게 아니에요. 카타르 전 국왕이 무조건 짓자. 지어놓으면 미군은 들어올 것이다라 그래갖고 미군을 들어오게 했던 거예요. 군사력이 없으니까. 라는 것이 나라들은 전쟁을 안 해봤어요. 우리가 중동에서 그랬죠. 힘 좀 있던. 이라크는 이제 요 걸프 나라는 아니죠. 이라크는 내륙의 원래 중심적인 국가였던 거고, 이 걸프 국가 6개국이라고 하면은 사우디, 거긴 좀 크지만 싸움 안 해봤죠. 사우디, 그 다음에 아랍에미리트 연합, 그 다음에 카타르, 바레인, 쿠웨이트, 오만, 요 나라들입니다. 다 굉장히 작습니다. 카타르라는 데는 아라비아 반도에 톡 튀어나온 반도의 조그만 반도고, 바레인이라는 나라는 사우디에 마주보고 있는 조그마한 섬이에요. 사우디랑 다리로 연결되어 있는. 거기에 이제 미군 제5함대 기지가 있고, 왜냐면 사우디에는 군사기지를 못 두니까. 미국이 하나 둔 거 있는데, 그거는 미군의 주력 기지는 아닙니다. 왜냐면 사우디에는 옛날에 미군 기지를 한번 뒀다가 사우디에서 그 다음에 테러 일어나고 난리 나갖고 이미 90년대. 사우디는 그래서 미국의 시설을 그렇게 많이 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친미 국가여도 대신에 그냥 미국 무기를 샀죠. 근데 이 무기들을 많이 사들였지만 이 나라들이 전쟁해본 적도 없고 군사를 기본적으로 굉장히 약합니다. 거기서 하나 조금 군사력을 키우려고 했던 나라가 아랍에미리트, 우리나라랑 특수관계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아주 긴밀한, 그건 또 이제 딴 얘기가 넘어가고.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벌프로 확장시킨 거. 근데 이들 중에 지금 이들 누구도 당연히 이 나라들은 전쟁이 확대되는 걸 바라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참에 또 레바논을 폭격하고 난리치고 있죠. 이스라엘은 전쟁이 무언가가 계속해서 헤즈볼라를 두려워하니까 그렇게 하고 있고, 네. 이거 미국과 이란과 이스라엘의 악연은 이거 넘어갈게요. 대충 다들 아실 테니까, 넘어가면 될 것 같고. 트럼프 이건 이제 올해 상황, 직전 상황. 처음에 평화 시위대를 살해하며 이것 때는 인도적인 개입처럼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항모 전단. 제가 지금 까먹었는데, 지금 정확히 모르겠는데, 미군의 항모가, 원래, 이게 항모는 보통 333, 444, 그렇게들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전에도 전쟁 얘기하면서 제가 한번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아리에서 하지 않았나요? 네, 했었는데, 이게 항모가 미군이 자기네가 전쟁하려는 지역에 보통, 그러니까 원래 항모가 3분의 1은 항구에 정박해 있고 대기. 3분의 1은 항해하고 돌아오면 수리 중. 3분의 1은 항해 내지는 작전에 뭔가 항해라는 것 자체가 일종의 그 작전이니까. 그래서 항모가 근데 미국이 그러면은
지금 당장 쓰거나 동원 중인 것들이 보통 예전에는 네 대가 있어야 된다고 말을 했어요. 그게 미국이 세계 패권을 유지하려면 전제가. 그 하나는 러시아가 그래도 불안하니까 어딘가 유럽 쪽에 하나 있어야 되고, 하나는 중국이 좀 힘이 세지면 안 되니까 뭔가 아시아에 하나 있어야 되고, 그러면 중동에 두 대를 보낼 수 있어야 된다가 이게 약간의 룰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항모가 움직이는 걸 보면은 이제 미국이 전쟁을 하려는 것인가를 알 수 있는데, 옛날에는 항모가 어디 있는지 그거 어떻게 알겠어요? 그 미국만 알지. 그런데 지금은 무슨 트래커 이런 것들이 있어서 큰 배들의 유조선이 됐건 뭐가 됐건 큰 배들의 움직임은 다 거의 많이 추적이 됩니다. 물론 또 그거를 속이는 자들도 있죠. 그게 바로 그림자 선단, 유령 선단이라고 부르는 건데 그것도 있지만 아무튼 말씀하셨습니다. 이 제럴드 포드 항모가 미군이 가장 최근에 만든 가장 이게 핵 추진 항모라 그래. 핵 추진 항모가 아니라 핵 발전 항모. 핵 추진 그냥 그게 아니라 저도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다르다라고 해서 예전에 보니까 뭐 이렇게 항공모함에서 이 전투기가 이렇게 막 밑에 활주로가 이렇게 컨베이어 벨트처럼 막 들어가고 이렇게 쫙 뜰 때 되게 멋져 보이는데 그게 전투기가 못 뜨고 그냥 바다에 꼬라박는 확률이 어떤 경우는 뭐 30%면 너무 어마어마한 낭비인 거죠. 근데 이 핵 연료를 그 자체에 발전을 시켜서 발전소를 두고 하는 제럴드 포드는 굉장히 그 정밀도를 추진력을 미세하게 조절할 수 있어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암튼 그래서 예전에 뭐 그래서 중국이 지금 만들고 있는 차세대 항모가 제3 항모가 뭐 포드급이다라는 소문이 있다 그래서요. 그때 당시 군사 전문가 정보 고위직 계신 분한테 물어봤더니 아이, 그렇지는 않다고 중국이 그 정도 안 된다라고 해요. 아무튼 항모를 보냈습니다. 이렇게 됐고 이 오만이라는 나라 중재로 간접 협상. 오만이라는 나라도 참 재미난 나라인데 여기 원래 굉장히 유명한 비둘기가 살고 계셨어요. 술탄 카부스라는 이 비둘기가 살고 있다가 몇 년 전에 죽고 나서 중재 이 나라는 항상 평화를 사랑하는 자원이 별로 없습니다. 이 나라가 특이하게도 이슬람의 시아파, 순니파 막 이러잖아요. 시아 순니 이전의 종파 그 이슬람이에요. 시아 순니가 갈라지기 전에. 그래서 여기는 그냥 근데 그 협상은 잘 안 됐고 이때까지도 이 요구사항 이거였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정권 교체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서 어쩌고 이렇게 되고 그러더니 전쟁을 했습니다. 근데 전쟁의 명분이 계속 바뀌잖아요. 인도주의도 얘기했다가 레진 체인지도 얘기했다가 뭐 이 대량 살상 무기 핵무기도 얘기했다가 그러나 사실은 어떤 것도 근거가 없는 우리 전부 다 이라크 전쟁 전부 다 봤던 겁니다. 지금 시간 가지고 그래서 향후 전망 일단 미국은 레짐 체인지는 하겠다. 그런데 그러니까 국가를 재건해 주는 거. 부시가 그거 하다가 다 망했죠. 근데 아프간에 사실은 재건을 하려고 할 때 미국이 노력을 안 했던 건 아니에요. 그리고 성과가 없지는 않았었어요. 아프간 같은 경우 국제사회가 우리나라 들어갔지만 재건 과정에 많이 들어갔고, 실제로 아프간은 옛날에 90년대 탈레반 정권이라는 거, 근데 그 전에랑 비교를 하면은 그 전에 아프간 상황이 너무너무 세계 최악이었기 때문에 이 저점이 워낙 낮았던 것도 있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아프간에서는 여성 교육률 근데 여성이고 남성이고 여성 인권 안 좋은 나라가 남성 인권도 당연히 다 안 좋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너무 최악이었던 걸 그래도 교육 수준 높아지고 아프간이 그래도 조금은 어느 정도 많이 진전을 거뒀는데 미군이 바이든이 그렇게 떠나버리면서 거의 탈레반 다 들어가라고 양탄자 레드카펫 깔아준 거나 다름없는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 빠져나갈 때 잘 했어야 되는데 이제 바이든이 그걸 못한 거죠. 미군이 영구 주둔하라는 게 아니라 그걸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못하고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려서 지금 아프간은 저렇게 됐고 이제 근데 또 이라크는 미군은
3년간 군정하고 그다음에는 미국이 거의 많이 힘을 많이 쓰지는 못했었어요. 그다음에 이라크 내부에 자기들끼리 싸우느라고 사실은 이라크가 망가졌던 거는 미국 때문만이라고 하기에는 미국이 전쟁을 일으켜서 후세인 정권을 무너뜨린 게 죄가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근데 전쟁은 잘못한 거긴 하지만 그 다음 일은 이라크는 이라크인들의 잘못이 컸어요. 이라크 종파 갈등 나고 그래서 결국은 오바마가 다 빼려다가 못 빼고 2009년에 엄청나게 병력을 넣어가지고 그때 뭐냐 서지 치솟는 이 서지 작전해갖고 이제 그때 생겼던 것들이 이라크 알카에다 나중에 우리가 이슬람 국가 ISIS라고 부르게 됐다는 건데 이제 어쨌건 그 다음에 일은 이라크인들이 다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많이 그러니까 문제들이 많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도 식민지에서 벗어난 다음에 바로 지금과 같은 케이팝 강국이 된 게 아니잖아요. 오랜 시간이 걸렸던 이라크 같은 나라는 그런 과정을 밟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한국 전쟁 터지고 그 다음에는 뭐 이렇게 뭐 4.19 이런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었잖아요. 이제 그런 과정들을 거치고 있는 것 같고 그냥 그렇게 큰 나라는 큰 덩치가 크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오래된 나라는 잘 안 무너집니다. 미국 마음대로도 되지 않고. 네, 그렇게 됐고, 근데 이제 미국은 지금 일단 지상군 보내는 문제, 이거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국내 정치, 이것도 알 수 없죠.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트럼프가 진짜 오락가락인 게 뭐 어젠가는 또 뭐 처음에 이제 선 3, 4주면 끝난다 그랬다. 그 다음에는 더 길어질 수 있다 그랬다. 그 다음에는 또 엊그젠가는 뭐 금방 끝날 수 있다 또 그랬다면서요. 네. 그럼 지금 그래서 그러니까 아마 트럼프는 국내 정치 맥락이 크게 클 겁니다. 예전에 조지 W 부시는 사실 그런 건 아니었어요. 자기가 중간선거 승리하기에 전쟁을 일으킨 자는 아니었어요. 그 자는 약간 종교적 확신범이었던 것 같아요. 조지 W 부시는. 그 밑에 있는 놈들, 부통령과 국방장관은 그 놈들은 정말 나쁜 놈이었죠. 예, 죽음의 상인들. 딱 군수 에너지 자본과 결탁해서 아주 직접적으로, 예, 아주 직접적으로 나쁜, 진짜 거기서 월급 챙기는 수준의 나쁜 놈들, 주가 올리는 그런 거였고. 근데 트럼프는, 어, 종교적인 신념은 당연히 아닌 것 같고, 예. 그 다음에 국내 정치용, 정말 얄팍한 좀 이런 것 같습니다. 웹스타일 스케일을 엎으려고. 그런 걸로도 할 수 있는 작자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있고, 근데 잘 모르겠어요. 누가 알겠어요? 근데 뭐 벤스 진영에서는 싫어한, 아니 사실 이거는 어느 미국인이 좋아하겠어요. 아니 전쟁 싫다, 내가 다 끝내버리겠다라고 트럼프가 집권한 건데, 근데 트럼프가 그만두고 이란을 협상하려고 그래도 문제는 이스라엘. 저는 굉장히 많은 욕을 하고 싶지만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럼 결국 이란이 어떻게 갈 거냐? 지금 보면은 이제 계승서류는 지금 계승했죠. 공식 발표를 했죠. 하메네이의 이제 아들. 이 전쟁 아니었으면은 최고 지도자 되게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둘째 아들인데 첫째 아들은 없어요. 첫째 아들은 아니고 첫째 아들도 뭔가 거기서 이런 뭐 그 따까리 노릇을 신정 체제에 뭔가 하기는 했는데 뒤에서 뭐 던치는 일도 많이 하고 했다 그러는데 얘가 많은 전쟁에서 저거를 뭐야 했었어요. 그 이란 이라크 전쟁에도 참전을 했었고 그다음에 그 오래전부터 그래서 아버지의 문고리 권력 같은 거였는데 뭐 하메네이가 이 모즈타바에 그러니까 전부터 이 선거를 뽑아요. 물론 안에서 다 뭐 이런 뭐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면 하심이라 그래야 되나? 아무튼 하메네이의 뭐 이 일부 소수 권력층 내부에 무슨 야합 같은 게 있긴 있었겠지만 이 이란이 네, 최고 지도자가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어서 내부에 그거를 뽑는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 위원들은 8년에 한 번씩 어쨌든 선거로 뽑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자유스럽지 않은 면이 있는데 바탕에 깔려 있지만 사이사이에 독재라고 볼 수 없는 절차적 형식적인 그런 요소들을 다 배합이 된 게 이란의 체제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걸 뽑는 위원회 8년마다 한번 국민이 선거하고 그다음에 최고 지도자가 권력자이지만 후계자를 지명은 못하고
죽어야지만 그 다음에 바뀌는 이런 거고 이게 다 섞여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데 그래서 어쨌든 지금 안 될 거였는 가능성이 높았는데 결국 모스타바가 되어버렸습니다. 지도부를 제거해서 더 경직된 군사국가로 갈 것이냐. 이게 지금 나오는 얘기가 옛날에 호메이니 이스라엘 혁명 일으켰던 예전에 1979년 지도자 그 사람은 종교인이죠. 호메이니는 영적 지도자, 종교인이죠. 정치도 근데 하메네이는 처음부터 그냥 정치인이었어요. 영적인 측면이라고는 1도 없는. 그래서 이슬람 혁명 일어난 다음에 잠깐 79년, 80년, 81년 그때 이제 왕정이다 갑자기 공화국이 됐잖아요. 그때 대통령 2명이 한 1년 정도씩만 하고 한 2년 뒤부터 하메네이가 대통령이었어요. 제가 81년부터 88년, 88년까지 이렇게 그 4년 중임제인데 연임 2연임만 가능한 미국 같은 그런 시스템이어서 그래서 하메네이는 대통령을 했었고 89년에 10년 만에 이제 호메이니가 사망하고 나니까 하메네이가 최고 지도자가 됐던 거예요. 그때 오만 술수를 다 부렸다고 하메네이가 진짜 정치꾼 그래서 능수능란 정치인이어서 그랬고 그래서 지금까지 해왔던 거죠 하메네이가. 여기 가서 지면 저기를 견제하고 이런 식으로 해왔는데 이 이란의 제도 자체가 이 조직 구조 자체가 그렇게 되니까 이게 물고 물리는 견제 구조이기 때문에 내부의 권력 투쟁이 굉장히 심하고 경쟁 예를 들면 강경파다 그래도 이슬람 신정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성직자라고 하는 집단하고 종교적인 집단하고 혁명수비대랑은 같은 길을 걷는 듯하지만 다를 수 있죠. 예. 혁명수비대는 이슬람 혁명을 수호하기 위한 조직이지만 이미 그거는 상당 부분 이권화되어 있고 계속 뒷단이구나. 그래서 군이 이원화되어 있는데 그중에 혁명을 그 이슬람 혁명을 수호하는 군대 그다음에 외적과 싸우는 거는 그냥 일반적인 우리나라의 군대처럼 이랑 정규군 그리고 혁명수비대는 이슬람 혁명을 지키는 내부의 혁명을 흐트러뜨리려는 반동 세력, 즉 반정부 세력 그런 거랑 그다음에 외부에 그걸 빌미로 이제 외부에 이슬람 혁명을 수출하려는 의도로 이제 여기저기 들쑤시고 다니는 혁명수비대 그런 기능을 했던 건데 지금은 경제 권력이기도 하고 내부에 그래서 신정이 어떻게 되건 말건 간에 이 모스타바가 약화되고 혁명수비대가 전면에 나서서 국가를 완전히 장악하는 일도 생길 수 있다. 그러면은 신정인 척하는 군사국가가 되는 거죠, 사실상에. 이런 게 될 가능성도 있죠. 근데 이게 예전에 그 아랍권의 예를 들면 아랍이나 남미나 한국도 마찬가지고 군사 독재 정권이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한 저거죠. 1인 통치, 뭐 박정희라든가 그다음에 예를 들면 칠레의 피노체트라든가 인도네시아의 수하르토라든가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이라든가 누군가가 그 군사 독재자가 있는 근데 그렇지 않은 혁명 수비대에 그럴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란인들이 놔두진 않을 텐데 근데 저런 경우도 있어요. 예전에 옛날에 브라질이라든가 군사 정권이라든가 아니면 뭐 과테말라나 다른 곳들에 보면은 훈타라고 부르는 거 스페인어의 훈타. 그러니까 군부 정권인데 그 군부 엘리트들끼리는 계속 권력 투쟁을 해가지고 그 안에 지도자는 계속 그 바뀌는 이런 거. 이제. 근데 아무튼 이란은 이제 그렇게 되어 있고 더 경직된 군사 국가로 갈 가능성도 굉장히 안 좋죠. 이제 근데 그렇게 되고 예. 그다음에 모스타파가 어느 정도의 권력자가 될지 알 수는 없지만 예. 이게 지금 누가 됐건 간에 강경파가 되더라도 결국은 이 상태로는 버티긴 힘들다, 연기적으로. 결국은 미국하고 협상을 하는 수밖에 없다. 지금 트럼프가 생각하는 건 이런 그림에 가까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현실적으로도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 같고. 왜냐면 지금 현재까지는
일단 모스타바가 승계했다라고 승계가 아니죠. 3대 최고 지도자로 밝힌 거 보면은 이 지도자 후임을 뽑는 메커니즘이 이란 내부에서 가동이 됐다라는 얘기예요. 그 정도 혼란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란이. 최고 지도자도 못 뽑고 막 권력 투쟁 이런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란이. 별로 이렇게 하메네이 사망 이후에 이란 내부에서 뭐 전쟁 말고는 어마어마 혼란이 지금 이러한 것들이 드러난 건 현재까지는 없고 다만 이제 재정적으로 너무 힘들고 당연히 이런 나라들 공공 부문의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인간 부문보다 이런 게 있고 그래서 일단 단기 군사적으로 서로 치고 때리고 하다 결국은 둘 다 치고 빠지기를 원할 것이다. 근데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이란이 강력하게 반격하는 거 보면 좀 아니 모르는데 진짜 알 수 없는데 결국은 장기적으로는 이렇게 가기는 힘들다. 힘도 없고. 예. 그래서 이렇게 갈 것 같고. 예. 근데 만약에 좀 차기 정부가 조금 더 긴장을 완화시키는 쪽으로 그러려면 아무래도 명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국민들에 대한 억압도 조금은 누그러뜨리고 근데 하메네이 시절에도 중간중간에 또 개혁파가 들어서서 뭐 이렇게 조금 누그러지고 이런 시기들이 다 있었거든요. 이제 그렇게 가고 그러면서 이렇게 좀 협상하고. 근데 이전에 그렇게 했던 거를 다 깨버린 게 트럼프랑 이스라엘이었거든요. 사우디랑. 그래서 그러면은 옛날 이스라엘은 뭐가 됐든 이란이 국제사회에 복귀하는 건 무조건 막으려고 할 겁니다. 이스라엘은 사실 지금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없어지지 않고서는 분란이 끝나기 힘들어요. 이스라엘이 가장 싫어하는 거는 이란이 뭐 민주국가가 돼서 국제사회에 복귀하는 걸 제일 싫어할 겁니다. 왜냐면 그거 핵무기 우리 개발 안 할게. 그래서 이란이 나 그래 100개 들게 미국에. 우리 그럼 제재 풀고 앞으로 우리 평화롭게 살게 하는 거 이스라엘 제일 싫어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은 설 자리가 없어집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과의 이란 관계도 복잡하니까 넘어가고요. 그래서 분쟁의 장기화 이게 이제 최악의 시나리오죠. 이란이 분쟁 지역화되는 거. 이스라엘이 바라는 게 이걸 겁니다. 코로도 들쑤셔갖고 야 내전 일으켜라고 하는. 근데 해서 지상군 파병 쉽지 않겠죠. 뭐 어떻게 해요? 이거를 지금 미국이 돈도 없는데. 예. 예. 돈 없죠. 그 부시가 다 말아먹어갖고 지금 돈 없어서. 예. 그 지금 항모 돌리는 거 세대가 세척밖에 안 될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그 크루드를 무장화시키라는 거. 이게 결국은 맞물려 있어요. 이란이 이란의 동쪽에는 있는 나라들이 중국이 약간 접경하고 있습니다. 국경을 맞대고 있는 부분이 약간 있고. 그다음에 뭐야? 아프간, 파키스탄. 그다음에는 저기 서쪽에 바다죠. 음, 걸프. 바다에서부터 무슨 노르망디도 아니고 상륙작전 일이다. 그렇게 할 수는 없고. 그러면 지상군을 투입하려면 나머지가 이라크 땅인 거예요. 서쪽에 이 절반이 이라크 땅이에요. 그 여기를 이라크에 이라크 정부가 봐주겠어요? 미군이 자기네 거기 넘고 가는 걸? 근데 이라크의 북쪽에 이제 쿠르드 자치정부 관할 지역 거기서 어떻게든 이란에 이쪽으로 넘어갈 수 없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글쎄요, 쿠르드는 바보일까요? 근데 쿠르드가 항상 얘기가 나오는 게 쿠르드는 바보가 아닙니다만 쿠르드가 이제 이스라엘이랑 친한 거랑 그거 쿠르드가 이스라엘하고 좀 친해요. 혈통도 좀 많이 섞여 있다. 뭐다 뭐 설이 많고 그다음에는 쿠르드는 거기서 핍박을 뭐좀 받다 보니 이스라엘의 도움을 받은 면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옛날에 뭐 러시아계 뭐 아무튼 복잡한 뭐 역사가 있는데 그다음에는 이제 쿠르드가 또 계속해서 이런 때마다 자꾸 얘기하는 게 잘 싸운다라는 신화가 있죠. 신화이기도 하고 조금 사실이기도 한 게 쿠르드 하면 늘 나오는 게 옛날에 술탄 살라딘 십자군 전쟁 때 예루살렘을 장악한 십자군이라고 봐야 되나? 아무튼 예루살렘을 장악한 술탄 살라딘이 뭐 나고 자란 건 그러니까 자라서 집권한 건 이집트였지만 어쨌든 쿠르드예요. 근데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쿠르드가 이라크 쪽에서는 예전부터 이미 90년대 초반부터
사실상의 이라크 중앙정부 권력이 안 미치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 거세게 투쟁해서 학살도 많이 당했지만 사담 후세인 정권 시절에 이미 사실상 자치 국가를 거의 형성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지금도 이라크는 대통령은 일단 쿠르드가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대체로 대통령은 쿠르드가 하고 그다음에 총리는 선거로 뽑는데 그러다 보면 인구의 다수인 또 시아파가 많이 되고 그러면 수니파가 뭐 국회의장을 하든 뭘 하든 간에 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조금 그렇게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트럼프가 뭐 쿠르드랑 대화했다 하는 게 이라크 쿠르드한테 전화했다는 거예요. 이란은 이렇게 조직화되고 세력화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면은 쿠르드를 뭐 용병으로 쓴다. 미국이 조종해서. 아니면은 뭐 쿠르드랑 협상하고 무슨 뭐 병력을 어쩌고 한다 그러면 쿠르드가 군대가 있어야 되는데 이 이라크 쿠르드가 갖고 있는 이 쿠르드의 그 군대가 이제 이름이 페시메르가인데 우리나라에서 약간 밀덕들이나 중동 문제 아는 척하는 사람들은 몽땅 다 페시메르가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그들이 전투력이 예를 들면 그럼 미군보다 세느냐 평범수비대보다 세느냐 이렇게 알 수는 없어요. 다만 그들에 대한 신화가 만들어진 게 IS라고 부르는 이슬람 국가라는 말도 안 되는 진짜 악마 같은 조직이 이라크에 잠깐 시리아에서 넘어왔을 때 이라크 군이 대응을 제대로 못했어요. 왜냐면 지역 자체가 쿠르드 지역이었고, 그다음에 이라크 군대를 미국이 2003년에 이라크 정부 무너뜨리면서 군대를 한번 없앴었어요. 없애서 그때 그 나간 군인들 상당수가 반미 순위파 전사가 됐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라크 군 자체가 중앙 정부의 군대 자체가 너무 취약해져 있고 거의 내무부 국방부가 아니라 내무부 산하의 치안군만 처음에 놔뒀었어요. 지금은 군대를 좀 만들었는데 그래서 이라크 군이 너무 못 싸웠기 때문에 그다음에 쿠르드 지역이다 보니까 페슈메르가가 싸웠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페슈메르가가 금방 물리쳤죠. IS 같은 자들은. 이렇게 좀 몇 달 있다 바로 물리쳤고. 시리아에서도 이 IS랑 싸우고 이런 거를 그때 시리아 쿠르드 군대가 했었어요. YPG라고. 시리아 쿠르드 군대가 싸웠는데 그때 그들이 강했던 거는 그때는 자기네 강한 시리아군이 적군이 같은 거예요. 주적이었으니까 당연히 IS랑 싸울 때 근데 시리아의 정규군은 그러니까 여러 세력하고 싸우느라고 근데 그랬다가 결국은 그때 시리아의 쿠르드 군대를 트럼프가 토사구팽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쿠르드는 있지 않을 거예요. 그때 정말 저도 너무 분노했었거든요. 시리아 쿠르드군이 IS를 결국 몰아내고 이렇게 다 싸웠는데 터키가 들어와서 걔네들 다 죽이려고 했거든요. 터키도 다 죽이려고 하고 시리아 쿠르드가 왜냐면 거기에 약간의 자치지역 같은 걸 로하바라 그러고 만들었어요. 그리고 걔네들이 굉장히 참여민주주의. 왜냐면 걔네는 무조건 여성 권리, 여성 인권. 남녀 동등, 군대 이런 거. 그런데 그 다음에는 시리아의 당시 지금은 쫓겨났는데 당시 결국 독재 정권이 이겼었거든요. 시리아 내전에서. 그들도 잡아 죽이겠다고 하는데 미군이 우리 나갈게 해버리면은 다 죽여라라고 하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욕먹고 나서 결국 트럼프가 바로 군대를 바로 철회했어요. 또 그럼 안 빨게로 철회했는데 그래서 쿠르드가 이게 쿠르드를 용병으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란의 쿠르드들이 무슨 무장투쟁을 했던 게 아니에요. 일부 있다곤 하지만 산악지대에서 자기들끼리 뭐 그러는 거지 이란에 무슨 게릴라 전쟁이 있던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정치적인 싸움인데 이란은 그 정도로 부르고 옛날에 이라크라든가 그 터키처럼 그렇게 쿠르드를 탄압한 건 아니었어요. 다만 근데 여기에 어떤 변수가 있었냐면 그 히잡 때문에 죽은 그 여학생이 쿠르드였어요. 그래서 너무 처참하게 살해당하고 그 다음에 당연히 쿠르드들은 시위를 하죠. 전국에 다 시위했지만 쿠르드들도 많이 했을 때 쿠르드들을 더 심하게 탄압을 많이 했다고 해요. 그 3년 전에. 그래서 쿠르드들은 완전히 분노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게 정치적인 갈등인데 거기에다 누군가가 무기를 들여보낸다. 항상 이게 원래 분쟁이 있던 곳들도 무기가 들어가면은 처참한 내전이 되고
이란은 분쟁 지역이 아니지만 한마디로 분쟁이 있는 곳에 미국 무기가 가는 게 아니라 미국 무기가 들어간 곳에 분쟁이 생기는 겁니다. 예, 남미가 되건 어디가 됐건 지금 그런 짓을 하겠다.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분노할 포인트가 너무 많아서 어떤 것에 가장 분노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여기 진짜 분노하고 있고 유럽국 참전은 잘 안 할 거예요. 유럽이 바본가요? 그렇죠. 또 미국이 윽박지르니까 그냥 그런 거죠. 예를 들면 무슨 아랍에미리트의 어떤 군사 기지에 명목상 아부다비 군대하고 아부다비 군대 뭐 별로 있지도 않아요. 아부다비 군대하고 영국군과 미국군이 같이 들어가 있는 기지다. 그러면 거기서 공격하게 뭐 해줄게라든가 뭐 이런 뭐 많이 안 할거. 그다음에 미국이 뭐 탄약이 떨어졌어. 그러면 미국 탄약 안 떨어졌다고 지금 트럼프가 주장하고 있는데 뭐 네, 그런 거고 이스라엘은 확전을 아예 해버렸죠. 그에 불란 이 중동 분쟁을 다 일으키려고 하는 지금 결국 이란인들이 결정할 겁니다. 네. 이게 이란의 민중들이 자기네들을 위해 선택을 할 것이다라는 낙관적인 의미가 아니라 그거는 희망사항인 거고 그게 아니라 이란의 내부 사정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달라질 거예요. 모든 것은 강대국이 정하는 것 같지만 그 나라 사람들이 정합니다. 결국은. 네. 우리 보면 알잖아요. 한국전쟁은 대리전, 냉전의 이데올로기 전쟁. 그 뒤에 경로는 미국이 중요한 변수이긴 했지만 결국은 북한이 저 핵무기 만들고 저게 아직도 미국 탓하면 안 되죠. 북한 독재 정권이 결정한 경로를 가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게 이란은 더군다나 고도로 복잡한 정치 구조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옛날에 이라크도 결국은 미국 뜻대로 안 됐고 이란 같은 나라는 이란이 원래 뭐 예전에 무슨 어떤 책 같은 거 오래전에 세계를 지배하려는 자는 이 지역을 지배해야 된다고. 근데 그건 진짜 하나도 안 하는 소리예요. 여기 유라시아 대륙의 폭판이니까 당연한 얘기를 그건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그래서 뭐 이 땅을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하는 결과론적인 겁니다. 근데 그거를 바꿔서 말하면 세계의 모든 지배자들은 다 여기를 정복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이란은 진짜 다리우스 시절 이래로 전성기가 없었던 것 같은데 몽골 그다음에 아랍 그다음에는 몽골 투르크 뭐 옛날 알렉산드로스 다 여길 지나갔죠. 근데 항상 이란은 졌습니다. 그들 모두의 그 제국이 그러니까 이게 마리아 막걸리냐라고 할 수도 있는 게 모든 세계 지배자들은 이겼으니까 지배자가 된 거고 당연히 이란은 지나가는 거고 그들이 지배자가 된 건 이란이 졌다는 뜻이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이란은 지리적, 정치적, 역사적, 문화적 실체로 존재해 왔다는 거예요. 그 페르시아라는 것은. 그래서 걔네가 아랍의 지배를 받을 때도 몽골 지배받을 때 일칸국이었죠. 일칸국일 때도 그냥 칭기스칸의 후예들도 거기는 따로 일칸국으로 그다음에 뭐 아랍 칼리프 제국 있을 때도 뭐 거기에 근데 오스만 투르크 때도 뭐 거기는 페르시아는 뭐그 말 쓰면서 이렇게 계속되고 있는 그래서 이게 그리고 이란 내부가 어떻게 될 거냐에 따라서 미국도 대응이 달라질 거고 예, 예, 이거는 너무 당연하지 않을까요? 아니 그 나라가 내 마음대로 되면 왜 그 나라겠어요? 내 나라지. 이건 너무 당연한 일이죠. 국가별 이해관계로 넘어갈게요. 일단 하나만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고, 네.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하고, 네, 박수로 마무리. 네, 그럼 우리 먹으면서 하면 안 되나요? 아니 해도 되는데 잠깐만요. 아, 네, 라면을 끓이셔야 돼요. 약간 생각. 네. 다들 지금 너무 라면에 흥분하셔가지고. 라면 좀 많이 아예 괜찮습니다.